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고릴라 책 읽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릴 책의 제목은 그래 나 월세 받으며 산다. 황준석 지음, 출판사는 나비의 활주로입니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평범한 사람들이 어렵게 마련한 종잣돈으로 난생 처음 부동산에 투자해서 월세를 받기까지 과정과 이를 통하여 깨닫게 된 교훈을 31명의 수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수기 마지막 부분에 작가의 조언과 팁이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이 처음 출간된 때가 3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유례없는 혼돈과 격동을 거쳤는데요. 때문에 현재는 3년 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긴 합니다. 부동산 투자로 임대를 놓는다는 것이 지금은 그때보다 더욱 어렵게 되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나온 수기의 주인공들도 결코 부의 대물림을 받아서 여유있게 투자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현실의 상황에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알아보고 공부하고 또 발품을 팔아서 생애 첫 월세를 받는 임대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 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은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끊임없이 공부하고 알아보는 사람에게 언젠가는 기회가 다가올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와 같이 책을 읽어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주시는 여러분의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흙수저 출신, 부끄러운 것이라기보다 불편한 것일 뿐. 욕구란 성취에 대한 생각이 동반될 때 희망이라 불린다. 같은 욕구에 이러한 생각이 없다면 이는 절망이다. 토머스 홉스. 2018년 현재 42세인 나는 강원도 원주에 사는 평범한 가장이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크게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배경도 없는 요즘 우스갯소리로 하는 흙수저 출신이다. 그런데 흙수저 출신은 부끄러운 것이라기보다 불편할 뿐이다. 가진 것이 없이 살면서 너무 불편한 것이 많았다. 첫째 아들을 임신한 아내가 한겨울에 딸기를 너무 먹고 싶어 하는데 딸기를 사주기에는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서 딸기 대신에 편의점에서 파는 딸기맛 빙과를 사주었을 때가 생각난다. 둘째 딸애가 크면서 분유값, 기저귀 값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을 당시 점심 한 끼 값을 아끼기 위해서 거래처에서 집까지 허겁지겁 와서 급히 찬밥에 물 말아 먹고 시간 맞춰서 다시 거래처로 황급히 갔을 때도 이런 것들은 불편할 뿐이지 부끄러운 건 아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가난이란 것이 보통 사람들은 부끄러운 걸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가난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합니다. 가난은 그 상태에 불편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요. 누구나 처음부터 부자가 돼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없죠. 정말 부끄러운 것은 그 가난을 벗어나려고
탈피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로 아무 생각 없이 포기한 마음으로 사는 그러한 생각과 정신 자세가 부끄러운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딱 한 번 부끄러운 적은 있었다. 집 없는 서름이랄까? 나와 아내는 가진 것이 없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7만 원 하는 허름한 원룸에서 신혼을 시작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친구 집들이에 다녀온 아내는 친구가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서 유명 브랜드 가구로 예쁘게 꾸미고 사는 모습을 보고 돌아왔다. 직접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원룸에서 신혼을 시작하는 본인과 비교하여 무척이나 그 친구가 부러웠었나 보다. 당시 아내에게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도 그 친구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어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나 자신이 참 부끄러웠다. 참 남편으로서 이러한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요즘 3포, 5포, 7포 세대라 하면서 청년 실업과 더불어 갈수록 경제적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고액 연봉자도 아닌 평범한 직장인 월급만으로 어찌 내 집 한 채 장만할 수 있을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전셋값 맞춰주기도 힘겨울 따름이다. 하지만 작년에 33평형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해주었고 몇몇 특정 지역별로 매달 월세 받는 수익형 아파트를 몇 채 보유하고 있다. 직장인이기에 보유한 개수를 밝히지 않겠음. 지금은 월급보다 몇 곱절 많은 월세를 받는다. 세전 월세 수입이긴 하지만 세금 정산 및 기타 유지 비용을 제외하고도 월급보다 많다. 월세 받는 직장인으로 산다는 건 매달 월세 받는 직장인으로 산다는 건 무척이나 다른 새로운 세상을 사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 그렇다고 과거와 현재가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편한 점이 적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는 중이다. 얼마 전에 방송 프로그램을 보던 초등학교 1학년 딸아이가 아빠, 저기 일본에 있는 놀이동산인데 저 놀이기구 타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나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노트북을 켜서 항공편과 숙소 그리고 놀이동산 익스프레스 패스를 구매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일정에 맞게 회사에 연차 신청을 하였고 신청 사유에 딸과 놀이동산에서 좋은 추억을 갖기 위해 라고 작성했다. 직장 동료나 상사가 나에게 근무 태도가 좋지 못한 직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업무에 아무런 차질이 없고 연차 사용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나에게 주어진 연차를 원할 때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하는 게 무엇이 나쁘겠는가. 예전에는 연차날 상사 눈치 보면서 정상 출근해서 정상 근무를 했고 심지어 여름 휴가 때도 사무실 출근을 했었다. 단지 상사에게 눈밖에 나지 않으려는 이유로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당당히 내가 쓰고 싶을 때 연차를 쓸 수 있는 소심한 용기가 생겼다. 참 멋진 아빠가 되었네요. 이렇게 용기가 생긴 그 원인은 바로 월세 수입이 연금성 소득이 내 월급 위에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다는 거기에서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가족은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우리 식구만 여행을 다녀오기 미안하고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있어 본인 어머니는 병원에 장기간 입원 중 장인 장모님을 같은 일정으로
베트남 해외여행을 보내드렸다. 작은 효도이지만 뿌듯했고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다. 이 모든 것이 월세를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월세 받는 직장인이 되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서두에도 밝혔듯이 나는 흑수저 출신이다. 나와 같이 월세 받는 직장이 되는 것은 본인 스스로 하고자 하는 열정만 충만하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먼저 훌륭한 마인드를 갖는 게 우선이다. 나는 직장 업무 때문에 시간도 없고 퇴근하면 잠자기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자기 개발이고 또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바꾸면 된다. 간절히 원하는 꿈과 희망을 A4 용지에 글자 크기 15로 빼곡히 앞 뒷면으로 정성 들여서 볼펜으로 꼭꼭 눌러서 손글씨를 써본 적이 있는가? 학창시절 시험기간에 암기 과목 공부하듯이 말이다. 엉뚱한 소리일 수 있어도 그리 크게 힘든 일은 아닌데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사람이 많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지만 이것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내용 옆에 언제까지 달성하겠다는 정확한 날짜를 작성하면 된다. 나 역시 이 단순한 실천을 시작으로 많은 일을 했고 이로써 생활은 많이 변화하였다.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눈앞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무한 반복해보라. 그러면 그러한 꿈과 희망은 더는 바람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되어 있을 것이다. 거짓말 같다고? 그렇다면 바로 실행에 옮겨보라.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네, 여러분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단지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종이에다 적어서 또 거기에 이루고자 하는 그 날짜를 명확히 적어서 그것을 매일 바라보고 그것을 상상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열심히 사시면 이러한 꿈이 목표가 언젠가는 달성될 것이라 저도 생각합니다. 황 소장이 한마디. 원하는 미래를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누구나 나름대로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루하루 열심히 산다는 것으로 본인을 위로하지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떨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경제적 미래는 명확합니다. 사업하거나 혹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무언가가 있지 않은 한 지금의 소득에서 연봉 상승률을 감안하고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곱해보면 남은 삶 동안 벌 수 있는 돈의 총합을 대략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봉 곱하기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연수 곱하기 연봉 상승률은 나의 평생 총수입. 그렇다면 과연 그 돈으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편안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노후를 무사히 보낼 수 있는 여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준비가 된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한 불안감 혹은 불확실한 미래를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매일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네, 이 생각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지금 열심히 살면은 노후에는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정말
노후에 대한 어떤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고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노후는 정말 불안하고 희망이 없는 노후가 될 것 같습니다. 수기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막 40살이 된 흑수저 출신의 평범한 직장인이 할 수 있는 거라곤 말 그대로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서 유명 브랜드 가구로 예쁘게 꾸미고 사는 친구를 부러워하는 아내에게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도 그 친구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해야 하는 스스로가 무척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이는 단지 수기의 주인공만이 아닌 평범한 직장인 중 많은 분들이 흔히 자기 자신과 가족에게 하는 바보 같은 설득입니다. 명확한 경제적 미래는 절대 외면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처해야만 원하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자는 의미의 욜로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물론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미래를 준비하는 기분,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 단순히 소모적 소비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즐거운 일일 수 있습니다. 즐거움의 가치는 개인마다 다르며 부동산 투자에 뜻을 두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이 책을 읽는 이라면 분명 미래를 준비하는 즐거움을 훨씬 더 큰 가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돈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그 돈을 소비하고 여행하고 즐기는데 바로바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서 작은 투자를 하고 노후를 위해서 대비를 하는 그렇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 과정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면 또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겠죠. 그리고 준비가 된 후에는 수기 주인공이 연차를 쓸 수 있는 소심한 용기와 같은 근거 있는 자신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비 오는 날 지하철 출구에서 비싸게 우산을 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닥쳐서 준비하려면 비싼 값을 치러야 합니다. 비 오기 전 맑은 날 우산을 산다면 훨씬 더 적은 돈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우산이지만 언제 준비했는지에 따라 들이는 노력과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노후 대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불안감에 떨며 부랴부랴 준비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미리미리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 선택은 오롯이 본인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거제도에 사는 39세 결혼 8년차 평범한 주부입니다. 비관론자들은 모든 기회에 숨어있는 문제를 보고 낙관론자들은 모든 문제에 감춰져 있는 기회를 본다. 데니스 웨이틀리.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기회가 오면은 그것의 성공 가능성을 먼저 보지만 작은 성공 가능성이 몇 프로만 있어도 도전을 하죠. 그런데 실패자들은 항상 부정적인 것들 먼저 생각합니다.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도 잘못하면 실패할 수 있는 그 작은 실패의 가능성만을 보고서 도전이나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안녕하세요. 저는 39세 거제도에 사는 결혼 8년차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돈 많고 멋진 남자들과 연애만 열심히 하고 돈은 진짜 없지만 콩깍지에 씌워 제 마음만 설레게 했던 정말 평범한 남자와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후회 없이 친구처럼 의리 있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할 당시에는 둘 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신랑 돈 3천만 원을 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9천만 원짜리 전세를 얻었습니다. 물론 6천만 원은 전세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랑 신랑은 아침, 점심, 저녁밥까지 회사 밥으로 연명하며 부지런히 돈을 갚아 나갔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1년 정도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사정이 생겨 집을 팔아야 한다고 저희한테 집 살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제안에 처음에는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부동산 사이트를 우연히 보다가 저희 아파트를 어떤 분이 월세로 급히 구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분과 통화 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해서 월세로 세입자를 넣고 저희는 원룸으로 이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이상하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담하게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세를 살고 있는 그 아파트를 사서요. 그 집을 월세 세입자를 드리고 본인들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한 것이죠. 이 부분이 상당히 실행력, 결심에서 실행에 옮기는 이 과정이 굉장히 추진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전세를 살면서 빚도 몇천 정도는 갚았고 집 담보 대출을 70%까지 받으니 겨우겨우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24평에 1억 5,600만 원을 주고 샀던 집은 바로 보증금 500만 원에 80만 원으로 월세를 주었고 저희는 보증금 500만 원에 15만 원을 주고 허름한 원룸을 구해서 기분 좋게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월세를 받았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기분이 좋았던 거로 기억합니다. 저도 월세 받는 아줌마가 되었기에 저 자신이 기특했고 신랑이랑 술 한잔하면서 또 다른 목표를 세웠습니다. 바로 월세 500만 원 받는 사람이 되자였습니다. 아마 당시에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였을 거예요. 아직 아이가 없고요. 때문에 이렇게 원룸으로 가서 살 수 있었겠지만 이러한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같으면 사람들이 그냥 24평 그 아파트에서 전세지만 편하게 걱정 없이 사는 것을 선택할 텐데요. 이분들은 과감하게 사는 장소를 좀 더 협소한 곳으로 옮기면서 이렇게 월세 80만 원의 연금성 소득을 마련하는 이런 경험을 30대 상당히 젊은 나이 때 했던 거죠. 당시에는 정말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룰 수도 있겠다는 의지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대출금을 갚기 위해 신랑이랑 아껴 쓰며 열심히 빚을 갚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 80만 원이 종잣돈을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시간이 지나자 아파트 대출금이 거의 다 갚아졌습니다. 그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는 첫째 딸을 낳아서 기르면서 틈틈이 재테크 카페에 가입해서 많이 배우고 공부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셨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대출금도 빨리 갚고 이렇게 또 부동산, 재테크에 관련한 공부를 또 개인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아파트 대출금을 갚은 돈을 다시 대출받아서 조선소 인근에 있는 기숙사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를 급매로
70%씩 풀 대출을 받아서 몇 채를 구매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거제도인데 이곳은 대형 조선소가 2개나 있어 회사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기숙사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은 본격적으로 종잣돈을 모아서 재테크를 열심히 시작한 지 어느덧 3년 6개월이 되는 시점이네요. 지금 조선소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월세가 100만 원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대출금 갚느라 제 손에 들어오는 돈이 거의 없어 실감은 별로 나지 않네요. 그래도 대출금이 착착 줄어들어서 행복합니다.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모르던 평범한 아줌마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재테크에 관심도 없었고 0.1%도 저랑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듯 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금은 재테크에 대해 공부하고 실행하며 월세를 받는 일이 제 천직이라 여겨질 정도로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그 신혼 때 그 전세 살던 아파트를 매입해서 월세를 놓아서 월세 80만 원 받는 이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금 계속 전세를 살고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소 경기가 어렵다 하여도 회사가 문을 닫지 않는 한 회사 인근의 허름한 아파트들은 지금도 기숙사로 인기가 많습니다. 지금은 대출이 너무 많아서 사실 추가로 부동산을 더 사는 것은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추후 경기에 따라 있는 것을 되팔고 다른 아파트를 사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요. 이에 항시 대비하여 재테크 공부는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애 둘 키우느라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듯하지만 항상 잠들기 전에 1시간은 재테크 카페에 들어가서 세상 돌아가는 사정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 시간이 저한테는 참 소중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해서 거제도란 곳에 처음 와서 집을 얻었습니다. 저한테 많은 기회를 주고 행복한 경험을 하게 해준 곳이어서 제가 사는 이곳 거제도가 너무 좋습니다. 대출금 갚느라 사실 물질적인 여유는 없지만 우리 부부의 노후가 조금은 풍족하고 자식들에게 조금이나마 여유 있는 삶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만은 진짜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돈이 절대 인생에서 최고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더 편안하고 여유롭고 행복하게 도와주는 큰 매개체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죠. 하지만 돈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힘들고요. 하지만 돈이 풍족하고 여유가 넘치면 편리하고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고 하지만 돈이 여유가 있고 넘치는 사람들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월세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머리로 공부하고 몸으로 직접 부딪히며 얼굴에 두꺼운 철판도 좀 깔고 살고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노력하면서 월세랑 진짜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부동산을 대하는 보통 사람들의 자세. 보통 월세 받는 사람을 떠올리면 돈 많은 부자 혹은 돈 많은 부자의 자녀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은 월세 받는 일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서 월세를 받는 것에 대해 자신과는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라고 치부해 버리게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먼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월세를 받겠다고 결심한 분들에게는
본인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수기의 주인공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보통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하면서 부모님의 도움이 없었으니 경제적으로는 힘든 시작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집 살 것을 권유했던 그 일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본인들은 허름한 원룸으로 이사하고 살던 아파트는 임대해서 월세 80만 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월세를 받았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기분이 좋았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에서 수기의 주인공이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위와 같은 집주인의 권유를 받게 되면 대부분 두 가지 중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해서 원래의 생활을 유지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변화는 두려운 일이며 살던 대로 사는 것은 편안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부닥치면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지요. 두 번째, 집주인의 권유를 받아들여 집을 사고 그 집에서 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집을 산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실 이러면 집을 사기보다는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하는 일이 많습니다. 아마도 주위에서 혹은 본인도 이러한 일을 겪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수기의 주인공이 살던 집을 사서 임대하고 본인들은 허름한 원룸으로 이사한 것이 얼마나 큰 결단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후 수기의 주인공은 월세 500만 원을 받는 것을 목표로 세웠고 시간이 지나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부모님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3천만 원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해서 월세 500만 원을 받게 되었다니 참으로 대단하고 엄청난 일입니다. 이 수기의 주인공과 보통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월세를 받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한 결심이 생겼기에 살던 집을 사서 임대할 수 있었고 허름한 원룸으로도 기분 좋게 이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결국에는 본인의 목표를 이루게 만든 것이 아닐까요? 물론 지금은 대출금을 갚느라 남는 돈이 적지만 시간만 지나면 매달 500만 원을 온전히 이익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즉 월세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월세를 받기로 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월세를 받겠다가 아닌 매달 얼마의 월세를 받겠다는 것을 결심하는 것이지요. 지금 바로 월세 받을 것을 결심하고 아래에 나는 얼마의 월세를 받겠다라고 써보십시오. 이를 시작으로 월세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놀면서 받는 30만 원은 회사 다니며 받는 300만 원. 인간은 바라는 것을 기꺼이 믿는다. 율리우스 가이사르. 이 글을 쓰기에 앞서 밝히는데 난 정말 부동산에 관심조차 없던 사람이었다. 그냥 이렇게만 벌어서 먹고 살면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고 맞벌이니까 50세까지 즐겁게 일하면 행복한 노후는 알아서 따라오는 것으로 생각했다. 용인 수지구 죽전동에 전세 살면서 집주인이 전셋값을 몇 천만 원 가볍게 올리더라도 뭐 알아서 되겠지. 아직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다. 시아버님께서는 이런 나를 엄청 답답해 하셨다. 수시로 위례나 판교 신도시, 광교 신도시 아파트 전단지들을 들이미셨고 분당은 어떤지 어디 보고 싶은 곳은 없는지
항상 물어보시곤 했다. 뭐 그래도 내 대답은 애 아빠랑 상의해서 생각해 볼게요 였다. 그러던 2015년 4월의 어느 날이었다. 전세 연장을 한 번 하고 둘째를 낳고 휴직한 시점이었다. 산후도우미를 쓰면서 산후조리를 할 때 아버님께서 지금 내가 전세 사는 곳의 옆동이 얼마의 금매로 나왔는데 살 것인지를 물어보셨다. 그 시점에는 다행히 펀드도 환매가 잘 돼서 자금의 여유도 있었고 애도 둘이 되니 어린이집 문제도 있어서 쉽게 움직이기 힘들 것 같았고 신분당선 연장 구간역 근처에 있는 곳이라 그냥 나쁘지 않겠지 싶어서 44평을 충동적으로 사버렸다. 그때 같은 동네 아이 친구 엄마한테 대형 평수는 어떤 것 같은지 물어봤더니 대형 평수는 절대 안 오른대 라는 답변을 받긴 했지만 아이들과 넓은 곳에서 살고 싶다는 바람과 더 이상 전세살이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서 과감하게 질러버렸다. 전세 끼고 4억 5,500에 샀는데 지금은 5억 가까이 하는 집이 되었다. 그 집을 사는데도 사연이 있었는데 4억 5천에 나온 매물을 그 다음날 산다고 해버리니 매도자가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그대로 올려버리는 거였다. 난리를 해서 500만 원을 깎아서 계약했다. 사람이 매도하는 가격 그대로 사겠다고 하면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올리는구나 싶었다. 살 때도 팔 때도 심리 게임이니 잘 조절하며 사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집값이 올라가는 시점에선 매도자 우위이고 집값이 내려가는 시점에선 매수자 우위이니 그걸 잘 판단해서 해야 한다. 그땐 매도자 우위여서 좀 더 그랬던 것 같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남들이 안 살 때 부동산을 사야 하고 남들이 살 때 팔아야 하는 게 진리라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지금도 늦은 게 아니니 부동산 공부, 돈 공부는 필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힘들게 집을 산 이후로 부동산에 대해 정말 많이 공부했다.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 새벽에 부동산 관련 책을 20권은 더 사서 중요한 부분은 줄을 치며 읽어댔고 부동산 관련 블로그, 카페 등에서 정보를 얻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러다 알게 된 카페가 바로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였다. 카페 내의 모든 게시물을 꼼꼼히 읽어보며 필요한 부분은 스크랩하며 정리하곤 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라는 카페는 이 책이 지은이가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그렇게 부동산 공부를 하다 눈에 띈 곳이 잠실의 모 아파트였다. 그때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는 1억으로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곳이라 과연 오를까 말까 투자자들도 논쟁의 대상으로 삼았던 아파트였다. 그 아파트를 사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 아버님께 질문드렸더니 그 아파트에 아버님 예전 직장 동료도 살고 계셨고 아버님도 관심을 가지는 곳이라 한번 알아봐 주겠다고 하셨다. 남편 직장도 본사가 잠실이고 나중에 애들 교육을 생각해서라도 잠실에 가는 게 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015년 9월 잠실의 그 아파트도 엄청나게 투자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었고 부동산이란 부동산도 약간씩 들썩거리던 때였다. 내가 구매하려는 평수는 실거주도 할 겸 32평이었는데 정말 힘이 빠졌다. 8억 7천에 내놓았다가도 매도자들이 사겠다고 하면 전화번호를 수신 거부를 하고 부동산에서 매수자가 있다고 부동산에 오시라고 하면 팔겠다고 하다가도 노쇼를 해버리곤 했다. 그래서 몇 번 하려던 계약이 엎어지고 저렇게 하면 그냥 안 사버리고 만다는 생각에 절로 욕이 나오며 짜증이 났다. 그러다가 우연히 나온 매물에 아버님도 곧바로 잠실에 달려가셔서
그날 계약금을 보내버렸다. 전망이나 조경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고 내가 생각하기보다 8억 8,500이라는 가격이 좀 비싸긴 했지만 1억에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다는 장점에 무조건 계약했다. 사실 아파트를 사기 위해 마련한 돈도 나의 소중한 연금 펀드 4천만 원을 해지한 것과 마이너스 통장 4천만 원, 남편의 마이너스 통장 2천만 원을 가지고 산 것이었다. 네, 그야말로 정말 종잣돈을 가지고서 샀네요. 근데 정말 지금 같으면은 1억 가지고 전세를 끼고 잠실에 30평대 아파트 구매한 것은 이제는 정말 꿈 같은 일이죠. 나중에 연금도 못 받고 어찌하나 싶었지만 뭐 부동산이 내 노후를 보장해 주겠지. 주택연금도 있잖아 하는 심정으로 부동산을 구매했다.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었겠지만 실제로 거주할 것이라는 장점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살기에도 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구매했는데 결국은 잠실의 그 아파트도 2억이 올랐다. 정말 소가 뒷걸음 쳐서 쥐 잡은 격으로 산 집들인데 그게 그 정도 오를 줄은 생각도 못했다. 아마 지금은 그 아파트가 2배 이상은 올랐을 것 같네요. 집을 매도하신 분도 이사를 하시고 새로운 세입자를 최근에 받았는데 아버님께서는 반전세로 돌리라고 하셨다. 하지만 집을 2채 사면서 대출을 조금 받은 것도 있어서 갚아 나가야 하기도 하고 아직은 맞벌이 근로소득으로 버틸만 해서 그냥 못 돌리고 전세를 싸게 놓았다. 재산세를 낼 때마다 조금은 속이 쓰리기도 한데 그래도 집값도 내 예상외로 많이 올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려 한다. 운이 좋아서 전세 세입자도 잘 구했고 시기가 잘 맞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말이다. 부자는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것 같다. 예, 정말 이 수기를 쓰신 분은 그 시아버님 되신 분을 너무 잘 만난 것 같습니다. 그 시아버님이 아니었으면 이러한 또 부동산 투자로 이렇게 성공을 하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거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운명이 또 달라지는 경우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전세 세입자 잘 구하고 부동산에서 잘 도와주는 것 등 하나하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나도 어느 순간에 월세 받는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잠실 아파트를 사며 입지 좋은 부동산은 굳이 팔 필요 없다는 것. 정 안 되면 자식 물려주면 되니까. 입지 좋은 역세권은 잘 안 떨어진다는 것. 경기도가 조금 오를 때 서울은 몇 배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정말 좋은 상가나 좋은 부동산은 3대를 물려줄 수 있을 것 같다. 좋은 매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 안목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시세 차익형 부동산, 월세 받기 위한 부동산 등이 있겠지만 난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전세 끼고 사서 전세가 오르면 일부를 반전세를 돌려서 월세를 받으면 되고 입지가 좋고 남들도 좋은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면 시세 차익도 분명히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시세 차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이 월세 받는 부동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지만 놀면서 받는 30만 원은 회사 다님에 받는 300만 원이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자금이 부족해서 월세를 못 받지만 나중에 돈이 여유가 생긴다면 전세 보증금을 줄이고 보증금을 줄인 만큼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말이다.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니까 아마 이 수기를 쓰신 분 지금은 월세를 많이 받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은 월세 받는 다가구 주택에도 관심이 많아서 돈을 모으면 다가구 주택도 조금씩 생각해 보려고 한다.
결혼하고 애 키우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느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내 집은 빨리 마련하는 것이 좋고 조금 눈을 높이고 위험 부담을 고려할 수 있다면 약간 부담되는 선에서 집값의 30% 정도 대출을 껴서 구매하는 것도 맞다. 그리고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 소비하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 더 내 미래를 위해,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게 아닐까 싶다. 생각보다 인생은 길다. 내가 조금 놀랐던 것은 새 아파트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에 가득했던 분들은 20대나 3, 40대가 아닌 50대였다는 거였다. 50대인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보러 다니시는데 젊은 사람들은 너무 안 보고 다니는 것 같다.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건 맞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집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보러 다녀야 나중에 내 집도 마련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다. 그리고 생각보다 내 정년도 빨리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30 중반인 나도 요즘 신입사원들의 스펙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놀라곤 한다.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움직인다. 3차 정보화 시대를 지나서 이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다고 하니 말이다. 이럴 때야말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본다. 조금씩 부동산 투자하고 월세 받는 부동산도 사면 어느 순간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부터라도 조금 더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수기를 통해 살펴본 부동산에서 중요한 4가지 핵심. 이번 수기에서 한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총 4가지이며 그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맞벌이는 전세금 상승을 만만하게 본다는 점. 둘째, 시아버지 역할의 중요성. 셋째, 부동산을 안 사본 사람은 부동산 가격이 정찰제인 줄 안다는 점. 넷째, 부동산을 파는 시점. 그럼 지금부터 위의 것들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맞벌이는 전세금 상승을 만만하게 본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혼집을 전세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정해진 예산 안에서 좋은 집을 구하다 보면 전세로 구하게 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는 전세값이 2년마다 오르게 됩니다. 사실 신혼부부는 그러한 일을 겪어본 적이 없을 뿐더러 2년 뒤의 미래보다 지금 좋은 집을 구하는 것에 큰 비중을 두다 보니 전세로 신혼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전세금이 올라가면 첫 2년 차에는 저축한 돈 혹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전세를 연장하지만 4년 차, 6년 차가 되면서 자녀가 태어나고 지출이 늘어나면서 전세금 상승을 감당하기 버거워서 자연스럽게 외곽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맞벌이를 한다면 전세금 상승보다 더 많은 돈을 모아 전세금을 올려주는 데 무리가 없을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혹은 자녀가 태어나면 전세금을 올려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전세금을 올려줄 여력이 된다고 해도 사실 그렇게 되면 재테크의 기회가 상실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축한 돈을 2년마다 전세금 올려주는데 소진해버리면 사실 재테크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혼을 시작할 때 좋은 집에서 전세를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덜 좋은 집이라도 자가로 시작하는 것이 재테크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정상 전세로 시작한 경우라면 적어도 4년에서 6년 이내에 자가를 마련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집을 사더라도 아무 것이나 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사실 이번 수기의 주인공은 시아버지의 역할이 없었다면 부동산 투자를 할 가능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부동산 재테크의 길잡이 역할을 시아버지가 하셨다고 볼 수 있으며 아마도 그분은 부동산 재테크로 수익을 꽤 많이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가족에게 부동산 재테크를 적극적으로 알리게 되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도 있고 마지못해 듣는 사람도 있으며 아예 듣지도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다행히 수기의 주인공은 시기가 적절히 맞아서 부동산을 사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되어 부동산 재테크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좋다는 이야기에 모두 휘둘릴 필요는 없지만 확실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그 말이 맞는지 확인은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어느 날 문득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그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본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알아보기도 전에 혹은 다 듣기도 전에 귀를 닫아버리는 것은 기회가 오는 것을 막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자기가 알아보지 않고 주변 사람의 말만 듣고 묻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투자해서 큰 돈을 손해보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내 스스로가 반드시 알아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셋째, 부동산을 안 사본 사람은 부동산 가격이 정찰제인 줄 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물건을 살 때 두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격표가 붙어있는 물건을 살 때와 두 번째는 가격표가 붙어있지 않은 물건을 살 때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두 번째 경험보다는 첫 번째 경험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을 살 때도 정해진 가격을 주면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격이 오르면 거품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는 물건은 공급이 항상 충분하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공급이 적다고 해서 한두 달 만에 뚝딱하고 만들어낼 수도 없으며 필요 없다고 해서 바로 없앨 수도 없습니다. 또한 무한정 공급할 수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통의 물건은 중고가 되거나 구형이 되면 가격이 당연히 떨어져야 하는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이 정해지는 메커니즘이 일반 상품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처음 접하다 보면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일반 공산품을 살 때와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부동산을 대하게 되지요. 부동산 역시 정해진 가격이 있고 그 가격을 주면 언제든지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부동산을 대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부동산을 파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파는 시점은 언제여야 할까요? 막연히 가격이 몇 프로 오르면 팔아야 할까요?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만약 본인이 현재 타고 있는 차를 팔아야 한다면 그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몇만 킬로미터가 되면 혹은 몇 년이 되면 무조건 차를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개인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를까요? 차를 파는 시점이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듯이 부동산을 파는 시점 역시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동산을 팔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환자의 상태도 모르고 약을 처방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부동산을 파는 시점에 관해 이야기하기 전에 부동산을 사는 목적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부동산을 사는 목적은 내 집 마련을 빼고는 대부분 재테크가 목적일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부동산을 사는 것인데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시세 차익과 월세 수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세 차익형 부동산은 팔았을 때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월세 수익형 부동산은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수익이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시세 차익형 부동산은 팔기 위해 사는 것이며, 월세 수익형 부동산은 보유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세 차익형 부동산은 애초에 팔릴 만한 것을 사야 하며, 월세 수익형 부동산은 월세가 잘 나오고 오래 가지고 있고 싶은 것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산 부동산을 파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앞서 말했듯이 똑같은 부동산을 같은 시기에 샀다고 하더라도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다릅니다. 개인의 상황을 모르고 부동산을 팔아라 말아라 하는 이는 본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사람이거나 부동산에 대해서 문외한 이라고 볼 수 있으니, 그런 이의 이야기는 안 들은 것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